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를 뵌 분들 많지만 처음 뵌 분들을 위해서 이 진명학원의 원장이고요.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입시라는 게 이제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깊이를 조금만 더 깊게 가서 일단 전형 요소별로 각각의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비교과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입사제니 뭐 서류 전형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교과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비교과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전형에서 어떤 비교과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2월 말까지 어떤 강좌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될 건가, 강좌별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역시 3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도 사실은 뭐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12월 달에 저희가 계열별 설명회를 또 하거든요. 계열별 설명회라는 거는 인문계 따로, 그 다음에 자연계 따로, 그 다음에 최상위권 설명회를 따로 합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내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신. 그러니까 전형 요소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전형 요소라는 말의 뜻은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뭘 보고 뽑느냐가 전형 요소거든요. 전형 요소가 이제 많은데, 전형 방식에 따라서 이런 전형 요소들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형은 내신을 많이 보고, 어떤 전형은 수능을 많이 보고, 어떤 전형은 논술을 많이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의 전형 요소, 제가 말씀드린 내신이나 수능이나 대학별고사나 비교과나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우리 아이가 이런 전형에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가 파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신을 첫 번째 이제 전형 요소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내신이라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계시던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돼요. 중학교 때 내신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퍼센테이지죠. 전 과목을 합산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과목수로 나눈 평균을 갖고 학교에서 몇 프로냐 이걸 정하는 건데,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교 1등 없습니다. 수음이한 거 없고 평균이라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내신이라는 건 딱 뭐만 있냐면 학년별, 학기별, 과목별 등급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한 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학교 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갖고 등급을 매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 등급만이 오로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과목 등급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이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뭐 몇 등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 몇 등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과인데 수학과학 특기자로 원서를 내겠다. 그럼 이제 국어 영어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국어 영어를 좀 못해도 2등급 3등급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수학과학만 확실하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올 1등급을 찍고, 가끔 2등급은 나도 상관없는데 거의 1등급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뭔가 비교과를 갖고 있으면 그럼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해요. 국어 영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사회가 안 좋아도, 국사가 안 좋아도, 기술과정이 안 좋아도 음미체는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음미체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 좀 하셨던 부모님들 그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내신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내신 과목을 등급으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이라는 것도. 근데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학생부 전형이나, 그러니까 그냥 학생부 전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내신이란 말을 쓸게요. 내신 전형. 내신 전형이나 아니면 입사제 전형이나 특기 전형이나 일반전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죠. 수시에. 이 각가지 전형에 있어서 내신이 가지는 의미는 다 다르거든요. 자, 일단 내신 전형, 학교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이름은 다 다른데, 어쨌든 내신이라는 내신 전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전형의 원서를 내는 학생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내신이 공경무기로 쓰이는 아이죠.
그러니까 공격무기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신이 좋으니까 이걸 갖고 대학에 나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애들한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 없으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공격용 무기로서 이제 내신을 쓰는 아이들이 있고, 입사제나 특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내신이 이제 보조적 자료죠. 내신 플러스 내신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이제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알파를 비교과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내신도 물론 중요하다. 근데 뭐 어느 대학 입학사정관이 내신 나쁜 애를 다른 비교과만 좋다고 뽑아주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예.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일단 내신은 어느 정도 훌륭해야 돼요. 훌륭한 데다가 다른 비교과까지 있느냐를 보는 게 입사 전형이나 특기 전형인 거고, 이 특기 전형도 이과로 가면 수학과학 내신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인문대나 뭐 영문학과나 이런 데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특기는 뭐겠어요? 탭스나 중국어나 뭐 이런 걸 거잖아요. 예. 이런 아이한테는 이제 그 영어 내신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뭐 다른 외국어 특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내신을 들여다봤더니 영어는 전부 다 3등급, 4등급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영어 내신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 전형으로 오게 되면은 내신이란 애가 공격무기가 아니라 이제 수비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수비용.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내신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위에 있는 이런 전형들을 좋은 내신을 무기로 하는 그 공격무기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내신이 그리 훌륭하지 않아서 다른 전형으로 갈 건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신은 가져야 된다니까 이제 수비용 내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공격과 수비의 차이가 뭐냐? 공격용 내신이라는 거는 대략 무조건 1점대죠. 일단 1점이 넘어가면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은 공격무기를 못 써요. 1점이 넘어가면 평균 등급을. 뭐 예를 들면 이과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는데 뭐 대부분의 대학이 국영수과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어머님들 갖고 계신 자료집에 보면 학교별로 내신을 어떤 대학이 뭘 반영한다는 걸 제가 다 써놨어요. 그거 보시면 다 아실 텐데 대부분의 대학은 국영수과를 반영하거든요. 이과가. 그러면 이게 이제 1, 1, 1, 1 이러면 평균이 1이고 1, 1, 2 그러면 이제 평균이 1.5고 2, 2, 2 그러면 평균이 2죠. 이 정도만 돼도 잘하는 아이예요. 이게 11%까지거든요. 과목별로 2등급이. 그렇죠? 1등급이 4%까지고 거기다 7%를 더하면 2등급이 11%까지니까 평균 2등급만 돼도 굉장히 잘하는 애입니다. 사실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2등급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에 학생부 전형으로 못 내요, 원서를. 그러니까 최소 문과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위권 안에 들려면 1.5, 1.6 이 정도가 컷이고, 이과 애들은 뭐 1.7, 1.8 이 정도가 컷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한 학교에 뭐 문과 5명, 이과 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공격용 무기를 내려면. 그러니까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를 가는 순간 이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요, 이런 전형은. 이런 전형은 뭐 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 설명회 때 일반 전형 말씀을 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드렸는데, 일반 전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내신,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비용 내신이죠. 네. 어느 정도의 내신에다가 이제 논술을 갖고 뽑는 거거든요. 논술 플러스 이제 수능 최저. 요걸 갖고 선발하는 건데, 자, 내신을 주된 전형 요소로 사용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은 참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점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공격용이 아니니까. 이 감점을 안당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2, 3등급대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내신을 좀 많이 보고 어떤 대학은 내신을 좀 많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신을 안 보는 대표적인 대학이 뭐 서강대 같은 데들인데, 거기는 제가 이런 일반 전형에 내신 뭐 5등급, 6등급짜리들도 합격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5등급, 6등급이면 정말 안 좋은 내신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내신인데, 그런 내신을 갖고도 이제 다른 것들이 강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내신과 논술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형으로 내가 이런 전형의 원서를 냈을 때 감점을 안 당해야지라는 내신이 대략 평균 등급 2에서 3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부터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이 좀 강하다, 이런 애들은 이쪽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애는 중학교 때부터 뭐 10%, 20%다 사실은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갑자기 뭐 애가 뭐 3%, 4%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10% 넘어간다고 이쪽은 이제 안 쳐다보시는 게 맞죠. 안 쳐다보시는 게 맞고, 얘에다가 얘나 얘를 이제 어떻게 섞을 거냐, 이 정도로 고민하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반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내신을 2, 3등급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2, 3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걸리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가 비교과도, 특기자 전형을 위한 비교과도 준비 안 하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내신만 열심히 해서 나는 내신만 열심히 해서 2, 3등급을 땄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을 공격 무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공격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으로 원서를 넣는 아이들은 그 내신을 갖다가 뭐 공격 무기로 쓸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2, 3등급을 어떻게 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른 아이들이 뭐 한 달씩 6주씩 내신 준비를 할 때 우리 애는 2, 3주 정도의 내신 준비를 해갖고 요 정도 내신을 따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일반 전형을 위해서도 그 자사고보다 일반고가 낫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자사고들이 어떻게 중간기말고사를 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중간에 수시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기고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문이나 세화 같은 고등학교는 다 수시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애가 딱 고등학교 입학하면 그러니까 수시고사라는 건 중간고사를 두 번에 나눠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딱 입학을 하면 3월 말에 첫 번째 수시고사, 4월 말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그 5월 말에 그 기말고사에 대한 수시고사, 6월 말에 기말고사. 그래서 3, 4, 5, 6을 매달 그 내신 시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4번의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한 학기가 다 가버려요. 그렇게 내신 따지 못하는데. 잘 따봤자 이제 이거는 원서를 못 넣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내신을 땄을 때, 이 아이가 그 내신을 뭐 잘 딸 수 있는 게 2, 3등급인데, 그거 따느라고 시간을 다 써갖고 이런 거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아이는 결국 고3 때 원서 쓸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신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자. 그래서 결론, 내신은 일단 1학년 1학기에는 한번 해본다. 우리 애가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중학교 때는 한 20%였는데, 우리 애가 미쳐서 갑자기 잘할 수도 있으니까, 1학년 1학기는 한번 해본다. 그래서, 1, 2등급이 막 나와주네? 이 녀석이 겨울방학 때 공부 좀 한다고 좀 달라졌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아이들 저희가 관리를 할 거잖아요, 내신을. 그렇죠? 각 과목까지 학원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관리를 들어갔더니 얘가 확실히 달라지네? 그래서 1, 2등급 때가 나온다 그러면, 1등급 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2등급 때가 나온다 그러면, 남은 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1학년 내신보다는 2학년 내신이, 2학년 내신보다는 3학년 내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신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고, 근데 딱 1학년 1학기 같은데 역시나 뭐 3자, 4자, 가끔 5자, 뭐 기분 나쁘면 6자, 이렇게 뜬다. 그렇게 뜬다라고 하면 접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관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 적당히 관리해야죠, 적당히. 적당히 관리하고, 가는 것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래서 뭐, 아니, 원장님, 내신이 중요하다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우문이에요. 어떤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아이한테는 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도 5등급짜리가 있거든요. 저 뭐 세화고 이런 데 다니는데 5등급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제가 뭐라고 하래요? 그냥 접으라 그래요. 내신 접어라. 그냥 접으라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자퇴도 하나 시켰습니다. 자퇴하라 그랬어요.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걔는 딴 거는 정말 좋아요. 수능도 좋고, 비교과도 따놨고, 자퇴해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든가, 아니면은 일반고로 뭐 1년을 꿇어서 전학을 가든가, 그래갖고 내신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가자.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5, 6등급짜리 애들한테는 사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전형에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하나 남는 건 정시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수능으로 그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밖에는 방법이 안 남는 거다. 그래서 그 내신이라는 아이는 굉장히 상대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한테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아이한테는 그냥 그저 그런 의미, 어떤 아이한테는 포기. 그렇죠? 포기한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다. 다만 길이 좀 좁아질 뿐. 다 잘하면 너무 좋죠. 내신도 잘하고, 뭐 특기를 위한 스펙도 준비되어 있고, 논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그래서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갖고 서울대 원서를 낼 건데, 직윤으로 내는 게, 내신으로 내는 게 유리할까, 특기로 내는 게 유리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떡을 양쪽에 두고, 어느 떡을 먼저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그런 애들은 뭐 저희 학원에도 몇 명 안 됩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긴 있는데, 뭐, 참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이죠. 그렇죠. 만나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신을 갖다가, 전 과목을 다 잘할 욕심은 내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대학도 어느 정도 정하시는 게 좋은 게, 우리는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뭐 서울 다니면 안 보내. 이런 집은 전 과목 관리하시고요. 서울대는 안 되는 거고, 아이고, 무슨 연고대야. 한번 인석을 하면 되지.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예 1학기 때부터 포기해버려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게. 아예 1학기 때부터 접어도.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페이지 열어보시면, 이 페이지에, 자, 이 페이지에 그 밑에 표가 있죠? 주요 대학에. 여기는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예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들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내신을. 서울대는 뭐 무슨 전 교과를 반영한다, 주요 교과를 반영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서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도가 이렇게 바뀌기 전에 서울대가 예전에 2, 3년 전에 서울대가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 교과를 반영한다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연대는 문이과를 막론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반영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그 교과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교과를 30% 반영하는 그런 학교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대가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고 뭐 고대가 국영수 과학을 반영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전 교과를 관리하는 게 맞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대를 떨어진 애가 서울대를 붙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대를 떨어진 서울대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올해 이제 저희 학원에도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내신은 전교과를 하는 게 맞고, 밑에 보시면 고대도 이제 국영수 문과니까 국영수사가 이제 90%고 기타 과목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10%니까. 이건 뭐 너무 망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뭐 9등급, 8등급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서강대는 국영수사, 성대도 국영수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자, 이제 사랑하는 대학들이 쫙 줄 서 있죠. 한양대, 유아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인하대, 전부 다 뭐죠? 국영수사. 서울시립대는 국영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대학을 목표로 하면 문과는 국영수사를 이제 내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사회에는 국사가 포함됩니다. 국사가 포함돼요. 1학년 내신이 사회하고 국사하고 두 개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 때 사회를 하고 2학기 때 국사를 하는 학교도 있고, 거꾸로 1학기 때 국사를 하고 2학기 때 사회를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라고 해서 사회라는 과목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사도 포함되고, 고2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사탐 선택 과목들, 뭐 법과정치, 윤리, 세계사, 지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회 과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사회만 사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표에는 주요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느냐로 돼 있죠. 자, 논술 전형의 내신 반영 방법은 처음에 딱 들어가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낯선 단어가 이제 우선하고 일반인데, 우선하고 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 전형인데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내신 플러스 논술을 갖고 선발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능 최저라는 걸 두는 거죠. 이제 수능 최저를 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1번이 이제 우선 선발이고 2번이 이제 일반 선발인데, 요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로 뽑는 겁니다. 논술로 뽑는 건데, 내신도 이제 어느 정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수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겠다라는 뜻인데, 수능을 갖다가 최저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내신하고 논술로 뽑긴 뽑을 건데, 수능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선 선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능을 굉장히 잘하면 내가 내신 정말 조금만 보고 그냥 거의 논술로 뽑아줄게, 이런 뜻이에요. 어느 학교에 대해서 유리하겠죠? 어느 학교 애들?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애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내신이 굉장히 안 좋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우선 선발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수능을 잘하면 내신은 정말 조금만 볼게, 거의 논술로 뽑아줄게, 이런 뜻인데, 이 우선 선발 조건이 어느 정도냐면, 연대의 문과를 예를 들면 연대 문과의 우선 선발 조건은 수능, 국어, 영어, 수학 1등급입니다. 현재 스코어. 올해 입시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우선 선발 조건은 뭐냐 하면 주요 경영대나 정경대나 이런 데는 이제 국영수 다 1등급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대나 인문대 있죠. 이런 데들은 수리는 1등급, 그 다음에 언어, 외국어 둘 중에 하나 1등급. 이게 이제 우선 선발의 조건이에요. 정말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선발은 이제 수능 잘하는 애들 따로 뽑겠다는 얘기고, 일반 선발은 이런 뜻이죠. 자, 내신하고 논술 갖고 뽑을 건데 그래도 수능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얘는 수능 잘하면 내신 조금 보고 뽑아줄게. 얘는 저걸로 뽑을 건데 수능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선발 조건은 보통은 이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거의 2개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4개 중에서 2개 2등급.
요건 좀 해볼만 하죠. 그렇죠? 해볼만 하고. 그 다음에 연고대는, 그러니까 연대는 이제 3개 다, 국영수 3개 다 2등급입니다. 연대는. 그래서 보통은 2개 2등급. 아니면 3개 2등급. 그 최저도 뒤에 어디 다 정리해놨을 테니까 뭐 따로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이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연대 일반 전형 보시면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학생부가 30%고 논술이 70%죠. 그 다음에 학생부가 50%고 논술이 50%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30, 70과 50, 50이라는 숫자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30, 50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맞죠? 이거는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이미 내 대신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이 만약에,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거의 점수차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학생부 갖고 당락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논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70점 만점인데, 제일 잘하는 애는 70점이고, 제일 못하는 애는 10점이다. 이렇게 변별력이 있다 그러면은 학생부 30%는 큰 의미가 없겠죠. 왜? 여기 일단 원서 낸 애들은 학생부 거의 다 비슷해요. 몇 등급 때라 그랬어요, 제가? 2, 3등급 때. 아이들이거든요. 잘하는 애들 1등급 때도 있겠죠. 1등급 때도 있는데, 거의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원서를 내게 되면, 원서 낸 애들 사이에서 내신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나고 논술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런 논술 전형을 만들 때는 학생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겠죠. 왜? 학생부 좋은 애들은 다른 전형에서 뽑을 거니까. 이 전형은 목적 자체가 학생부로 뽑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학생부로 당락이 결정되게 만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기는 논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다른 논술 전형에서의 다른 대학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반영이 또 나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국영수 사고요. 특별한 대학만 서강대나 이대나 이런 대학만 뭐 문과든 이과든 사회과학을 다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내신은 이런 겁니다. 내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이과 같은 게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되어 있는데 이과는 문과의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과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사회가 빠지고 과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과는 과목은 이제 국영수가인데 문과랑 이과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문과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가게 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단위수가 비슷해요. 대충 다 이게 4단위 막 이런 식이거든요. 단위수가 대충 비슷해요. 근데 이과는 이게 4, 단위수가 이 단위수대로 이렇게 비례해서 내신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는 2학년을 가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과는 고2 이후로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어가 4단위, 영어가 4단위, 수학이 8단위, 과학이 8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 과만 반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수학, 과학이 엄청나게 단위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만 열면 이과는 수학과학 못하면 바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내신부터. 그렇죠? 똑같이 국영수 과라고 볼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수학과학이 워낙 단위수가 많기 때문에 수학과학을 역시 내신에서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내신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이 4개인데 이제 우리 애들 이름이 바뀌죠? 올해 2학기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언어수리 외국어인데 국영수로 바뀌어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사탐과탐. 자, 이제 새로 바뀌는 게 A형, B형이죠.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이제 수능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정시로 아이들을 대학 보내겠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시 전형으로 아이들을 지원시키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의 의미라는 건 하이럴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격고사라 그랬죠.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 거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라는 게 제가 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고사 준비가 아무리 잘 돼 있고 학생부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전형도 대부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요거만큼은 몇 등급을 맞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는. 이과는 그게 수학과학이면 정말 고맙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적어도 2개는 4개 있어야 됩니다. 4개.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만 가져가면 불안하죠? 예측 못했던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애는 4개 다 준비시키고, 조금 하나가 너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애는 이제 3개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3개만.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시키는데, 자, 문과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A형이 쉬운 겁니다. A형이 쉬운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문과는 다 B형을 선택할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학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쉬운 A형을 선택하는 대학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학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영어도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대학은 전부 다 B형이고요. 수학은 문과는 원래 A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과는 어떤 식의 그 수능 조합이 나오냐 하면은 국어 B, 그 다음에 영어 B, 수학 A,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이 나오고 여기다 이제 사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과는 이제 B형을 그 2개까지밖에 대학이 선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제도가. 그래서 이과는 이제 대부분 영어를 B로 지정을 하고요. 수학은 원래 B니까 이제 국어를 A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바탐. 이런 식의 조합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고2부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문과는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문과 애들이 피곤해지는 건 딱 하나인데 뭐냐 하면, 지금은 문과든 이과든 국어를 같이 보잖아요, 시험을. 그렇죠? 그러면 문과 애들이 언어를 잘하겠습니까? 이과 애들이 언어를 잘하겠습니까? 문과 애들이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는 이과 애들이 같은 시험을 봐주기 때문에 수험생 숫자가 늘어나면 1등급 숫자가 많죠. 그런데 이 무식한 이 국어 바보인 이과 애들이 전부 다 A형으로 빠져버리면 똘똘한 문과 애들만 남아서 지들끼리 국어를 보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험생 수가 줄어들고 1등급 숫자도 줄어드니까 국어 1등급 받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한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1, 2등급 명수가 준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어 1등급이 흔한데 내년부터는 이제 언어 1등급이 좀 대우를 받을 거예요.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문과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대가 우선 선발 기준을 국어, 영어, 수학 1등급, 3개 다 1등급으로 우선 선발 대상자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연대가 계산에 들어갈 거예요. 과연 국어, 영어, 수학 1등급인 아이들이 연대가 뽑는 우선 선발 명수를 다 채울 만큼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연대가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을 조금 하향 조정하겠죠. 국어, 영어, 수학 합4.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영어, 수학은 1등급, 영어 2개만 1등급, 그 다음에 국어는 2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입시가 제도가 바뀌면 대학의 요강이 그 다음에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저희는 예측을 해야죠. 어떻게 바뀔 건가. 왜냐면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긴 나라냐 하면, 내년에 시험 볼 아이들이 이런 제도로 바뀌는데, 제가 나랑 입시를 공부한다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대학의 요강이 도대체 최저 기준이 뭐냐. 연대가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이냐 하향 조정이냐 이거로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5월이에요. 원서를 언제 쓰죠? 8월에 쓰는데. 공부는 언제부터 시켜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중3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파일럿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13년도 입시를 분석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2016년 입시를 예상하고 애들을 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학들이 워낙 요강을 늦게 발표하고, 올해는 6월에 다 났어요. 원서 접수가 8월인데 6월에야 대학이 어떻게 뽑는가를 발표해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근데 이과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국어가 이제 A형으로 가버리면, 과연 상위권 대학들이 지금은 이렇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2개 2등급인데, 그 중에 수학이나 과학은 하나 끼워야 된다라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이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과가 이런 쉬운 국어를 과연 최저 기준으로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위권 대학들은 다 뺄 겁니다. 그래서 영수 과중 2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이과가 확실한 아이들은 지금 저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이과 아이들 제가 이미 그렇게 다 오더를 줬는데 국어를 접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제가 빼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구수업을 갖다가 영수과에다 더 하라고 공부를.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걸 최저 기준으로 인정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수시로 할 건데 최저를 인정을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 그거 하지 마. 선생님 왜요? 그냥 하지 마. 왜? 그러니까 이걸 다 설득을 하려고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 보기에는 내년에 이제 대학들이 최저 기준으로 과정할 때 국어를 인정 안 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A형이니까. 변별력이 없고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A형은 누가 보냐면 이과 애들하고 예체능 애들이 봐요. 예체능 애들. 그러면 이제 예체능도 물론 좋은 대학은 B형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는 게 A형이기 때문에 이 못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딴 등급을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 안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자. 그 영수가로 가자. 이랬다가 안 바뀌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어 한 과목을 줄여준다라는 거는 이과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여줘야죠.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내년 봄이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저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대학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학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얘인 경우에는 뭔가 좀 디스어드밴테이지를 주겠죠. 얘인 경우 어드밴테이지 얘는 좀 플러스를 주고 얘는 마이너스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이 등장할 걸로. 최저학력 기준이 내년에 확 바뀔 겁니다. 대학들이 아마. 발표하는 시점은 이제 5월 이후에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수능입니다. 수능. 지금 저정규 수능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리하면 그 수시를 목표로 하는 그 저희 학원에 또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수능이라는 건 최저학력 기준인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 영역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확실한 내 거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몇 등을 만드는 걸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 고2 때까지. 고3 때는 힘들어요. 고3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초조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그 첫 모의고사를 6월 달에 보게 되는데 원래는 첫 모의고사를 이제 3월 말에 봤었는데 우리 광명교육감이 그 모의고사를 줄여버렸거든요. 반으로.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굉장히 자료 얻기가 힘든데 어쨌든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급이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 모의고사가 끝까지 간대더라. 뭐 이런 말도 돌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등급은 국어하고 영어예요. 수학은 모의고사 시험 범위 자체가 그렇게 그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그 겨울방학에 뭐 수상은 뭐 대부분 아이들이 할 거고 수하, 수원 막 이런 데를 할 거잖아요. 선행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과정하고 수상 일부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 애들이 많이 까먹죠. 그때쯤 되면. 그래서 수학은 차라리 안 나오더라도 괜찮은데 국어하고 영어는 어차피 범위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 첫 모의고사 때 국어나 영어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이 아이가 대략 어떻게 굴러갈 거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굉장히 모의고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춘다라는 게, 하여튼 뭐 과목별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과도 이런 발표가 났죠. 얼마 전에. 과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 과목이 지금 3개까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개를 줄어들거든요, 내년부터. 사탐과탐을 2개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목 수가 너무 많아서 수험생이 부담스럽다라는 건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대학이 과탐 과목 수를 원래 3과목, 4과목 보던 걸 2과목으로 줄이면 대학이 요것만 갖고 애들을 뽑을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대학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과탐에서 화학원, 생물을 선택했어요. 그럼 기계공학과 교수가, 물리학과 교수가 얘 수능 잘하네 하고 걔를 뽑을까요? 그 아이의 물리 실력을 전혀 모르는 기계공학과 교수나 물리학과 교수가 화학생물 점수 보고 이 아이를 뽑겠습니까? 안 뽑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목수가 줄면 대학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수능에서 안 봐? 그럼 우리가 따로 내지 뭐. 이게 대학이니까 수험생의 부담은 하나도 줄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3과목, 4과목을 볼 때는 자기가 주력 과목으로 삼는 2과목 외에도 수능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봐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명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1등급, 2등급 명수도 비율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잘하면 2개만 딱딱 하거든요? 그럼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 등급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탐 등급도 사실은 고3 때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과탐 등급도 1학년, 2학년 때 다 맞춰놔야 돼요. 4과목 2개 딱 정해놓고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과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문과의 경우는 또 얘가 좀 다르지만, 문과는 뭐, 이 사탐을 안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국영수를 갖고 최저를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요 과목은 문과는 국영수고요. 문과는 국영수가 다 골고루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술이고요. 문과에서 국영수가 더 중요한 게 논술이고, 국영수가 골고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과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과학이고. 아시겠죠? 수학과학이 중요하고, 수학과 과학의 비중은 1대1. 수학은 주요 과목, 과학은 기타 과목 이런 게 아니라 수학도 주요 과목, 과학도 똑같은 주요 과목. 비중은 똑같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 영어. 국어는 잘해주면 정말 고맙고 못하면 말고. 그러나 수학과학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수능과 연관 지어서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자, 수능이라는 건 최저 기준이다. 최저 기준은 미리 맞춰야 된다. 고3 때는 넣는다. 그리고 내 과목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과는 수학과학 중에서 맞춰야 된다. 두 개 다 맞추면 너무 좋고. 자,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논술인데, 쉽게, 그러니까 합치면 농구술이죠. 사실 논술이냐 구술이냐는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어보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형식에 있어서 글로 쓰게 요구하면 논술인 거고, 그걸 말로 하게 요구하면 구술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고3 때 가면은 이런 준비를 따로 해야겠지만, 처음에 가실 때는 그냥 농구술 준비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문과 논술은 교과만 갖고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일단 논술 문제 보여드릴 건데, 좀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걸 우리 애가 풀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과는, 이게 이제 논술. 그러니까 문과 논술이라고 그냥 부르죠. 논술이라고 하는 거고, 이과는 이제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두 가지를 보게 되겠죠. 수리 농구술, 과학 농구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학생부 중심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고, 입사제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으니까, 논술 구술은 논술 전형에서만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농구술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문제를 어디 실어놨을 텐데,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자, 2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28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거기 이제 중대의 학업우수 전형, 이게 무슨 전형이에요? 내신 전형이죠? 예, 중대 내신 전형의 면접 문항입니다. 이게 면접 문제예요. 면접 그러면은 딱 생각나시는 게 너 우리 학교 왜 왔니? 이런 거 아니면 니네 아빠 뭐 하시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이게 면접입니다. 읽어보시면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히말라야 고원의 어떤 고장이래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자연 깊숙이 틀어박혀 있었고 개발이 안 되어 있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제 시골 공동체 사회였던 거죠. 그런 공동체 사회에 이제 문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거꾸로 없어지게 되는, 더 편리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놓고 나에서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원리가 이런 상하, 위계적인 원리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수평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원리도 관료주의적, 집권적, 권위주의적 획일성이 분권적, 평등적, 다양화, 소규모 등의 원리 등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문화 소외 계층들한테도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제시문이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은, 자, 가에 나타난 문제점을 나의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제시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면접이에요. 논술 문제하고 다르지 않죠? 그렇죠? 예. 이게 면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학생부 우수자는 내신만 좋으면 간다, 이런 게 마지막에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딱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이거 시간을 주거든요, 미리.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제시문을 대기실에서 줘요. 그 다음에 이걸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교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죠.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가의 내용이 요약이 돼 있어야 되죠? 가에 드러난 문제점이 뭐고, 원래 어떤 사회도 어떻게 바뀌었대더라.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정보기술의 핵심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렇죠? 소외계층의 문화 확산.
그런 거잖아요. 문화 덕분 속도가 빨라지고 권위적 문화가 수평적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하고 평면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생했다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10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10초 만에 대답을 못하면.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오죠. 그래? 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이 막 나오는 거. 이걸 답변해야 돼. 이게 이제 문과 아이들이 보는 그 면접 문제입니다. 논술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내용을 갖고 아들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3년 있다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예, 이게 구조. 오른쪽에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면접입니다. 경희대에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인데 제시문 1은 뭐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뭐 나노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제시문 2에는 뭐 홍합이라는 아시죠? 우리가 이제 국물로 많이 술 먹을 때 보조 안주로 나오는 홍합입니다. 접착력이 폭풍에도 끄떡없고 깍종벌레의 껍데기는 갑옷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 자연현상 속에서.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신비로운 거를 그 기술로 모방하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해놓고 자 문제 화학 문제죠. 화학 반응을 하지 않던 물질이 나노 크기의 입자가 되면 다른 물질과 활발하게 화학 반응을 할 촉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물질 특성의 변화를 나노 입자의 부피와 표면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가 입학사정관제 문제입니다. 리더십이나 봉사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뭘 물어보죠? 과학을 물어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아무리 그 학생부상에 봉사나 아니면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문제를 통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구술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은 다 조건이에요. 조건. 내신도 조건. 수능도 아까 제가 최저학력 기준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상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력도 다 조건. 그런 조건을 갖고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걸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은 아무리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를 잘해 놓아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예시 면접의 예시 문항이고요. 논술을 한번 볼까요? 문과 논술이 어디? 40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작년 성대거든가? 40페이지에 보시면. 자, 보시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40페이지는 왜 실어놨냐면 제시문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 문과논술의 제시문은 보통 이렇게 한 2페이지, 3페이지, 많게는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제시문이 일단 나와요.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제시문 1을 읽고 2를 읽고 3쯤 읽다 보면 제시문 1의 내용을 다 까먹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논술 문제를 일단 풀려면 일단 제시문 독해 능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죠. 제시문 독해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실적 이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오른쪽에 문제의 예입니다. 자, 문제 1의 두 입장 가까이 근거하여 보기 1의 결정을 평가하라. 그렇죠? 평가하라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25점짜리. 그 밑에는 아래 그림에 나타난 조사의 결과를 문제 1의 입장에 근거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의의 얘기네요. 정의. 분배와 정의에 관한 얘기네요. 공리주의 얘기가 나오고 롤스의 정의론 이런 거를 갖다 문제로 만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에는 문제 1의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 2에 소개된 제도 도입의 취지를 평가하라. 이런 게 논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하다고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풀죠. 명재원이 짜증내지 마세요. 명재는 이과니까 이런 거 안 봅니다. 자, 네. 짜증내지 마시고 네. 형준이 어머니나 지연이 어머니 이런 거 잘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푸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천자 쓰기, 이천자 쓰기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서 문제를 내는 거고 마지막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전형 논술에서 합격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과 논술 문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뒤로 가시면 이 고대 거네요. 44페이지. 44페이지 이제 고대 논술인데, 자, 고대는 이제 어떤 식의 그 논술을, 이과입니다. 어떤 식의 논술을 보는 학교냐 하면, 수리 논술이 필수고요. 작년까지는 문화생지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형으로 논술 문제를 냈습니다. 과학은. 근데 올해는 이제 한 과목으로 줄였어요. 근데 한 과목으로 줄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줄이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고대 시험은 올해 이제 한 과목으로 줄인 문제는 아직 안 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8일 후에 고대 저희 아이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고대반이 또 이제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수학인데, 자, 두 개의 가와 나의 제시문이 나와 있고, 나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을 뭐 푼다고, 뭐 저도 이거 못 풀겠지만, 풀어드린다 그래도 이해는 못 하실 테니까. 자, 문제 1번 보시면, 문제만 보세요. 두 함수 f와 g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함수 g가 상수함수 gx = 1일 때 함수 f를 구하시오. 2번은 논제 1의 결과, A의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문 나의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시오. 완전 그냥 수학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고등학교 과정을 당연히 뛰어넘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당연히 뛰어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것도 이제 수학 문제네요. 그죠? 결국 문제만 보겠습니다. A, 식으로 나타내시오. B, 방정식을 찾으시오. C, 다항함수 ft를 찾으시오. 자, 이걸 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본고사죠, 사실은. 그렇죠? 이미 본고사로 돌아선 지 오래됐어요. 이과는. 이미 본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과학 문제가 나와 있는데, 화학 문제네요. 그렇죠? 화학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논제를 보시면 A번, 마지막 서술어만 보세요. 속력은 얼마인지 값을 구하시오. 2번은 값을 구하시오. 구하시오. 그냥 풀어 문제입니다. 전부 다 과학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야 대학에 붙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 하나. 논술은 문과 문제도 보셨고 이과 문제도 보셨는데 논술은 절대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6주 완성, 8주 완성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겹도록 논술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논술하라 그래요. 뭐 엄마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논술 못 시켰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국영수를 하나 빼라. 너무 힘들어. 논술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에 뭐 딴 게 아무리 좋고 뭐 마지막에 이 문제 못 풀면 어차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또는 고3 때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왜 설명의 자료 중에 이런 문제를 싫으냐 하면, 보통 뭐 논술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데요. 내지는 뭐 논술은 뭐 학원에서 배웠자 효과가 없다는데요. 학교에서 뭐 방과후로 뭐 어떻게 다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 방과후를 하는 선생님 중에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학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이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 심층에 또는 포항공대 심층에 나오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가 제가 항상 의문이라니까요. 푸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설명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원에도 없어요. 네, 저희 학원에도 이런 여태까지 대학에 출제됐던 그 논술 문제, 그 다음에 서울대 심층, 포항공대 심층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그분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수업을 안 해요. 지금 그분 수업이 2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계속 뭐 하고 있죠, 밑에서? 계속 논술하는 거예요. 2시에 숭실대 출발, 4시에 중앙대 출발, 2시에 숭실대 들어와.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이제 중앙대, 경희대, 숭실대, 단국대, 성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해줘야 되니까. 그 다른 선생님이 도와줄 것도 못 도와줘요.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왜?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것만. 오로지 그것만 합니다. 딴 거 안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양반 서울대 수학과 나왔어요. 구성학번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석사하다가 미국에 그 대학 가서 유학 가고 미국에서 박사 가지고 수료하고 왔어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네.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째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 학력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서울대 수학과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것만 연구합니다. 오로지. 밥만 먹고 그것만 해요. 논술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고등학교 수학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줄 건가. 이것만 고민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거죠. 학교에는. 아니요. 관학부 전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나면 또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과논술 마찬가지예요. 문과논술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학기 때 이제 연대 문제가 떴는데 다 쉽다, 평이하다. 언론에서도. 연대 문과 논술 문제 평이하게 출제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저희 논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저희 문과 논술 하시는 분은 장훈 선생님이신데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분도 이제 연대철학과 나오시고 석사까지 하시고 지금 제가 그분을 만난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10년 넘게 그것만 하고 계세요. 논술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분은. 오로지 논술만. 그 전공한 사람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논술만. 다른 강의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고3 논술 강의만. 물론 고1에도 저희 학원에 한 번씩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단기간의 준비나 어떤 특강 이런 거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실어놓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6주 8주 해갖고. 그렇죠? 근데 막상 논술을 시키다 보면, 문과에도 논술 시키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못 보면, 일단 선생님, 저는 지금 논술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데 논술까지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근데 거꾸로죠. 왜? 왜 거꾸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서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해야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은 단계,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수능 등급부터 맞춰놓고 최저 기준이 안 나오니까 최저 기준부터 맞춰놓고 그 다음에 논술을 할게요. 최저 기준 맞춰놓으면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는데 무슨 논술을 해요? 같이 가야지. 최저는 최저대로 맞추고 논술은 논술 준비대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제가 찍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수업을 갖다가 뭐 논술 수업 빠지시면 제 원장실 앞에 가서 눈치를 보거든요. 원장님 계세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면은 선생님 저 왜? 그럼 저 논술 수업 안 들으려고요. 그럼 제가 막 30분 동안 애를 갖다가 막 쏘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럼 알겠습니다. 가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듣는데 그 논술을 갖다가 어떤 문제풀이 몇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논술에 등장하는 제시문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종교, 예술 각가지 제시문이 다 나오는데 그 뒤에 흐르는 이제 맥들이 있죠. 그리고 기출문제가 논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동안 충분히 기출문제를 내놨어요. 그 기출문제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이죠. 뭐 재작년에 성대에서 나왔던 게 올해 경희대에서 나오고 이제 올해 경희대에서 나왔던 게 뭐 내년에 연대에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만 다 모아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해도 그 수업할 수 있는 분량이 3년치가 넘어요 벌써. 그러니까 어차피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애들도. 다. 그렇게 양이 많은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논술은 수리 농구수만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리만 보는 대학이 대표적인 데가 한양대죠. 한양대, 또 아주대, 뭐 광운대, 뭐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다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또 어디예요? 단국대, 이런 데는 이제 수리만 보는 데고요. 이제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이대도 수리만 보죠. 이런 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수리하고 과학을 다 보는데, 그러니까 요 대학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농구수를 준비하는 그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수리 논술 준비, 과학 논술 준비를 다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과학 논술이 이제 출제되는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과학 논술이 출제되는 형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나 포공은 논술을 안 보고 구술을 봅니다. 근데 거기 문제는 정말 극강구도예요. 네, 그 문제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그 100% 입학사정관제를 뽑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수학하고 문화생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는 정말 어렵고요. 서울대는 과마다 달라요. 과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수학이 필수고 과학 하나, 뭐 문화생지 중에 선택 이렇게 돼 있고 화학과는 어떻게 있어요? 화학부. 화학이 필수, 수학, 물리, 생물, 지학 중에 선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 천문학부는 물리나 지학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수학하고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보는 데들이 서울대 포공이고, 연대는 수리 논술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도 보는데, 연대 논술은 문화생기가 다 나옵니다. 물원투, 화원투, 생원투, 지원투를 가리지 않고 다 출제하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고대는 아까 말씀드린 수리 논술 보고 과학 논술 하나 보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요? 또 성대도 수리에다가 이제 과학 논술, 문화생기 다 내는 대학이고, 서강대도 마찬가지. 수리논술도 보고 과학논술 다 보는 대학이고 중대도 2개 다 보는 대학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학을 다 준비를 하려면 결국 수리논술도 준비하고 과학농구도 준비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과학농구술의 범위가 물리원투, 화학원투, 지구과학원투, 생물원투인데 생명과학원투인데 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과학 그러면은 자꾸 내신과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신과학은 나중에 해도 돼요. 1월달, 2월달부터. 그거는 뭐 얘기 안 하셔도 저희가 챙겨요. 사실 저희 학원 애들은.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너 내신 해. 그리고 그 수업 들어보낼 테니까 그냥 계시면 되고요. 그 이과 아이들은 이제 수학과학을 준비해야죠. 일단 수학 출발하는데 과학은 저희 학원은 이제 과학반이 여러 반이 있거든요. 여러 반이 있는데 지금 미리 들어온 중3 아이들은 이미 들어갔어요. 과학을.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 원투를 같이 하는 지올반에서 이미 수업이 들어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이제 이과갈 중3 아이들이 문제인데 걔네들은 기존 반에 넣기는 좀 그렇죠. 진도가 이미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개강하는 시점을 제가 대략 기말고사 이후로 잡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반을 짜야 돼요. 반을 짜서 이제 어느 정도 명수를 모아야 반을 개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아이들을 반을 짜서 12월 한 20일께부터 제가 이과 다시 출발반, 문화생기 출발반을 그때부터 만들 겁니다. 이과 보내실 어머님들은 그때 생각하고 계시다가 제가 다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때 이제 그 반을 넣으시면 돼요. 그 반 넣으시고 수학하고 수학과학 위주로 짜고 국어 영어는 보조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 들고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 고대가 아까도 이제 제가 그 학업 우수자 전형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마지막에는 문과는 논술처럼 물어보고 이과는 수학과학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대 이제 학교장 추천 시험이 내일입니다. 내일 고대 학교장 추천 면접 있는 날인데 그 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장 추천 전형의 면접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기본 소양 평가라고 돼 있어요. 기본 소양 평가. 기본 소양이라 그러면은 마치 뭘 물어볼 거냐면 그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잖아요. 이 시험 보러 가면 수학 물어봅니다. 그런 대학의 발표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수학만 물어봐요, 바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수학만 물어봅니다, 수학만. 무슨 소양, 자기소개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농구를 하는 선생님한테 야, 무슨 고대는 소양평가한다고 맨날 수학을 보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원장님, 이과는 수학이 소양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만 보니까. 수학 못하면 이제 바보 취급당하니까, 이과는. 어쨌든, 대학들 구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준비는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형 요소입니다. 비교과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51페이지에 있나요? 있네요. 자, 비교과. 가장 중요한 건 진로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나중에 할 건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은 사실은 비교과를 뭘 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교과의 종류는 많죠. 비교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출결도 비교과죠. 출결. 임원활동, 봉사, 동아리, 체험, 독서, 교내 수상, 그 다음에 교회 수상, 그 다음에 캠프, 수도 없어요. 비교과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예. 이런 수많은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에, 봉사 뭐 할 거냐, 동아리 뭐 들 거냐, 진로체험 활동 뭐 할 거냐, 책 뭐 읽을 거냐, 수상하라 그러면 대회를 무슨 대회를 나갈 거냐, 무슨 대회 준비해야 나가지, 그냥 나가나요?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제 수많은 비교과 중에서 도대체 이 아이한테 맞는 비교과를 적절하게 어떻게 선택해 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비교과를 선택할 때는 사실은 어느 과 갈 거니까 뭐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전부 아이랑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얘가 이거를 시켰을 때 할 수 있는 앵간을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접어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또 엄마 욕심 때문에, 야, 너, 회장도 해. 봉사도 100시간. 동아리도 3개 들어. 체험활동도 갔다 와. 독서도 학교마다 몇 시간씩 읽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어디까지 시킬 거냐,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올 한 봄에 제 페이스북에 글 쓰면 애들이 선생님, 저 학교에서 회장 하려는데 하래요, 말해요. 이런 걸 갖다 제 페이스북에다 막 물어봐요, 애들이. 선생님, 저 동아리 이거 들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가 막 답을 해주거든요, 페이스북에다. 막 답을 해주면, 딴 놈이 또 보고 나서, 선생님 왜 저는 하지 말라면 얘는 하라고 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차피 임마 입학사정관제로 못 가. 그 말 할 수가 없잖아, 애한테. 그러니까 다 임마 너에 맞는 전형을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얘가 또 상처를 받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문과면 인문학이냐, 사회과학이냐, 경영경제냐, 아니면 교직이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직도 사대냐, 교대냐. 사대, 교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지난번 설명회 자료집에 제가 교대 요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어놨는데 지금 교대는 엄청나게 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대 초등교육과까지 정원을 다 합치면 120명, 한 400명쯤 되나요? 500명 조금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 경기를 다 합쳐서 초등학교에서 500명밖에 안 뽑는데 지원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죠. 거의 10대 1이 넘어요, 교대 경쟁률은. 딱 3개입니다. 서울교대, 교대 여기 있는 거.
경인교대는 캠퍼스가 두 개죠? 여기 미림여고 넘어가서 있는, 그렇죠? 거기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인천 캠퍼스하고 두 개.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요 세 개인데, 그 교대의 빅3인데, 이 세 개는 이제 서울대 낮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급이. 근데 이제 교대는 100% 입학사정관제이기 때문에, 이대 초등교육과는 말고, 경인교대 서울교대는 100% 입학사정관제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대는 내신도 전과목 다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전과목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과목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논술도 보죠. 논술 구술도 보죠. 그러니까 뭐, 교대는 정말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을 잘해줘야 되는데, 뭐, 차라리 처음부터 저는 그냥 교대라고 다 결정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 그럼 이제 해줬으니까. 문제는 이게 안정해져 있는 애들이 문제죠. 그렇죠. 안정해져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비교과는, 봉사도 이제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전공이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봉사면 좋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봉사를 왜 했는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기간에 어떻게 했는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도 그냥 무슨 애들은 밴드부 들겠다, 춤추는 문영여고 또 저거 있잖아요. 그거 응원하는 거, 뭐라 그랬죠, 이거? 이런 동아리. 이런 거 들겠다, 애들 막 이런 애들 많은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전공하려는 것과 방향성이 일치하면 굉장히 좋고요. 동아리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내에서 본인이 뭘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고, 아이가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아이가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저희 학원 아이들, 경제경시반 아이들이 있는데, 우연히 경제경시반에 우리 광신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걔네들 보고 니네는 학교 가서 어차피 경제경시 준비하니까 지금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애들이 만들었어요. 학교 들어가서. 그게 학생부에 얼마나 좋은 기록이에요. 본인이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또래들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전공 관련성. 그 다음에 많이 했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독서 이력이 입사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책을 썼는가를 갖다가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느냐 다 기록하게 돼 있고. 근데 책을 읽은 게 없으면 막판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2고3 때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미리 읽어놔야죠. 미리 다 읽어놓고 메모해놨다가 학기별로 이렇게 딱 올리는 거죠. 분배해서. 요번 학기 몇 개, 요번 학기 몇 개. 이렇게 읽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을 하면서 입학사정관이 면접을 하면서 책과 관련된 얘기는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책 읽었니? 그 책에서 뭐 느꼈니? 그 책에서 뭐가 좋았니? 그 책을 읽고 너는 어떻게 달라졌니?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좋아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독서 목록 이런 것도 다 뽑아드리고, 근데 저희 학원 6층에 가면 문고도 다 있어요. 그죠? 제가 책도 계속 사놓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책 사는데도. 그래서 책도 계속 사놓고 저희 학원 애들이 많이 빌려서 읽어요. 문고에서. 공짜입니다. 그냥 가서 책을 찍거나 버리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보는 거는 그냥 공짜로 빌려주게 돼 있죠. 많이 읽는 아이들은 계속 읽어요. 사실 이런 독서가 필요한 아이들 제가 상담해서 다 얘기합니다. 책 읽으라고. 저랑 이미 상담했던 애들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쳐도 되니까 책 읽어라.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책 읽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애들은 특히 이제 문과 아이들은 논술을 위해서 독서량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좀 책을 지금부터라도 많이 읽혀야 되고 종일반을 하게 되면 제가 독서를 다 시키죠. 애들을 상담하면서 책 읽으라고. 국어 선생님도 유도를 하죠. 읽기도 계속 숙제를 해주고 쓰기도 내줍니다. 책을 안 읽으면 숙제를 할 수가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이 하여튼간 마지막에 원서 넣는 거 다 직결돼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무슨 학원이 무슨 영어수학만 잘하면 책 안 읽어도 못 다니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책을 안 읽으면 배가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차별성인데,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의 학생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올해도 봄에 목동 쪽에도 가서 몇십 명의 아이들, 고3 아이들 상담을 했거든요. 그 학원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 입시 바닥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해달라고 제가 한번 가서 쫙 해주고 오는 거예요. 1시간 간격으로 쫙 받아갖고. 애들 학생부를 쫙 보거든요.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들이 과연 이걸 입사제나 이런 특기전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을 선발할 때 과연 이런 것만 갖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에요.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 잘 만나서 잘 써줬네? 그 담임 선생님 못 만나는 애는 안 뽑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학생들을 볼 텐데, 이런 그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이 아이가 확실히 훌륭한 아이다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성은 사실은 교내 활동만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겠죠? 아니, 그 웬만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오는 애들 중에 뭐 소위 회장, 부회장 한 번씩 안 하는 애들이 있겠어요? 이 전형을 오늘 다 했을 거잖아요. 책도 다 읽었을 거고, 다 뭐 봉사도 다 뭐, 100시간 이야기 다 했을 거고, 다 했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뭐 갖고 차별성을 줄 거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과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이든 입사자 전형이든 간에 문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스펙은 첫 번째가 이제 외국어입니다. 탭스죠. 왜 입학사정관제 전형인데 웬 탭스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상위권 대학 입사제 내는 애들 치고 탭스 없는 애들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시험. 요거 이제 1, 2급 정도 이제 보통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인증. 이런 것들 갖고 있고요. 국어인증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경영경제나 사회과학대 쪽 지방하는 학생들이 이제 경제에 일단 참가를 한 거죠. 학교 대표로. 보고서행 경제 한마당에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셋이라고 하는 매일경제에서 하는 뭐 이런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갖고 있어요. 보통. 예, 공통 비교과로. 요 정도는. 뭐 다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다른 게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무슨 뭐 토론대회, 모의국회, 모의유엔,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많이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그 경시인데, 경시가 이제 교내 경시가 있고 그 교외 경시가 있죠. 교외 경시가 있는데, 이게, 서울권 아이들은, 서울은 지금, 서울시 경시대회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곽교육감이 없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서울시 경시대회가 없는데, 지방 아이들은 도경시대회 실적을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거기서 한 줄이 밀려요. 그렇죠? 딴 거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 그 서울시 경시가 없어지면서 교내 경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그 수학 경시나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시에 적극적으로 1학년 때부터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내 경시가 굉장히 유의미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림피아드를 그 몇 가지를 하죠. 저희가 그래도 지올, 천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제 제가 해당되는 애들은 그 올림피아드가 아니더라도 과학 수업은 어차피 들을 거기 때문에 수업 듣는 아이들 중에서도 올림피아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얘는 하라고. 그렇죠? 추천을 안 받으면 그냥 난 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가만 계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건 역량의 문제예요. 본인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학원에 뭐 요번에 이제 1학년짜리도 2명이 겨울학교를 들어갔는데 고1짜리가 걔네들 정말 운이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걔네 실력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니네들 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겨울학교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올림피아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3차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겨울학교를 들어갑니다. 겨울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몇 주 동안 따로 교육을 받죠. 거기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겨울학교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다는 뜻이고, 보통 몇십 명 안 뽑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요번에 뭐 천문도 21명 뽑았나요? 21명 뽑았는데 저희 학원 애들이 5명이에요. 제가 정책적으로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KMO나 아니면 무슨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안 했으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해도 가능성이 있는 게 뭐 뇌과학 캠프미 올림피아드나 천문 올림피아드나 아니면 그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수상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또 걸출한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 반에서 그거는 또 나중에 간담회도 따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나와요, 수상자가. 이제 그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데 원서를 다 내는 거죠. 원서를 내서. 일반 전형 이외에, 학생부 전형 이외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가져가는 거고, 그거를 준비하게 되면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 논술 준비는 당연히 그 안에서 되는 거고, 심층 준비. 마지막에 과학 과목, 정말 어려운 과목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준비도 되고, 뭐 내신 수능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내신 수능은 당연히 1등급 다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 수학은
수학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성대경시나 포항공대경시 같은 건 이제 도전해 볼 만합니다. 저희 애들도 준비를 시키는데 늘상 시키진 않고요. 평상시에 공부를 하다가 경시대가 가까워오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성대경시 해갖고 따로 보충해주고 포항공대 경시에서 따로 보충해주고. 근데 우리 애들도 가서 시민작게 상을 타옵니다. 하나씩 타와요. 타면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인증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물리급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물리학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그 2회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내보내려고 하는데 방학 때 이제 물리 그 할애들 또 따로 모아서 별도 수업을 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물리 1 정도까지 하면 보통 4급, 물리 2까지 하면은 뭐 3급, 뭐 그다음에 1, 2급은 이제 일반 물리까지, 배학 물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 고3 애들은 일반 물리까지 수업을 다 해요. 과학 논술 시간에. 대학교 그냥 논술 그 물리책을 갖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급까지는 우리 애들은 좀 따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죠. 이런 걸로 뭔가 그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이과는 뭐 수학과학이고요. 문과는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거에다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부에 할 수 있는 활동도 이렇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모든 애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비교과가 60페이지부터 보시면 인문계열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비교과들이 나와 있고요. ham수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논술경시대회, 그 다음에 각종 논술대회들, 그 다음에 토론대회, 그 다음에 6번 항목에 있는 게 이제 경제경시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경시하고 테스트는 같이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하죠. 그렇죠. 저희 학원에 이미 반이 있는데 이제 중3 아이들 중에서 그 신규반을 한번 만들 생각, 명수가 작아도 만듭니다. 몇 명 안 돼도. 이건 뭐 만들어야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만들 거니까. 그리고 밑에 아이들이 있으면, 중1이나 중2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 학원에 안 보내더라도 진로가 확실한 애들은 상담을 한 번씩 받으세요. 그럼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저희 학원에 지금 안 다니더라도 나중에 뭘 시켜라,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 저희 학원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가 있어요. 중1인데 잘합니다. 고1이랑 같이 듣거든요, 수업을. 근데 고1한테 안 밀려요. 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딱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갖고 얘는 좀 창의력 올림피아드 준비를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이제 과학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시킬까 그러면서 얘한테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물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하나 못하나 들어가라. 그래갖고 되면 이제 문화생지를 아예 경시 쪽으로 밀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걔를 갖다가 그런 올림피아드 수업을 시켜야겠다라는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얘가 하는 거 보니까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지구학생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한 몇 시간 해보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재밌어 하네 이거를. 그 수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지각 안 하고 그 수업 열심히 들어요 아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수업을 당장 넣지 않더라도 그 사전적으로 뭘 준비해 갖고 와라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이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각종 그 올림피아드들, 그 다음에 대회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신부터 시작해서 수능, 대학교고사, 비교과까지 각종 이제 그 요소별로, 전형 요소별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이과의 차이점은 이건데, 이렇게 문과, 이과 아이들이 그 비중을 둬야 되는 과목도 다르고,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 겨울방학 전에는 무조건 정해야 돼요, 계열을. 계열을 안 정하면 뭐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아이하고 지금 나눠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네가 나중에 뭐라고 먹고 살래? 이 얘기예요. 네가 뭘 하면 행복하겠니? 어떤 직업을 가질래?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정해, 저희 보고 정해달라 이런 부모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죠?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저희가 추천해드릴 수 있지만, 남의 아이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해.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 문과, 이과를 좀, 정하셔서 상담할 때부터, 저랑 상담할 때 정해갖고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이라는 게, 문과 로드맵과 이과 로드맵은 완전히 달라요. 과목도 다르고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다르고 읽어야 되는 책도 다르고 들어야 되는 동아리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짤 때도 계열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물어보시는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부모님이 많은데
아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아이들은 이미 많이 결정이 돼 있죠. 이미 중학교 3학년에 탭스반 가 있는 애도 있고, 이미 논술 하고 있는 애도 있고,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피아드반 들어가 있는 애도 있고, 이미 문화생 시작한 애도 있고, 이미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저도 그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듣게 될지 몰라요. 아이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결정해 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제가 들으라고 추천하는 수업을 듣게 하세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문제인데, 방학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수학료가 올라가죠. 수업이 늘어가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하나를 하더라도 문법이 좀 부족한 아이들, 사실 겨울방학 아니면 자꾸 갈 시간이 없잖아요. 방학에 호흡이 기니까. 좀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끼어 있으면 이런 문법이나 이런 것들, 호흡이 긴 이런 것들은 가르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방학 때 좀 짚고 가자 그러면 제가 또 문법 특강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또 넣어야겠죠. 수학을 갖다가 지금 진도는 하를 한참 나가고 있는데 상도 좀 비어 있어요, 많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키기는 조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이제 메인 진도는 하로 하되 상은 별도로 관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수학상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세미특강반 이런 걸 또 만들겠죠. 그럼 또 이제 강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강좌를 필요한 걸 따뜻하게 정해드리는데, 방학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이 많이 늘어난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내신도 첫 학기 내신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 아이가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아이냐 그렇지 않은 아이를 첫 학기를 지내봐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라는 게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범위가 엄청나게 많고요. 사회나 국사나 과학 같은 내신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당황해요. 애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학교 배정 난 다음이에요. 학교가 결정되고 난 다음.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어떤 내신을 하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다른 학원 가셨는데 시간표에 아이들 종합반 해갖고 국영수 사과 이렇게 들어있는 학원은 보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원입니다. 과학을 어떤 학교는 융합과학을 하고요. 어떤 학교는 지구과학원을 하고요. 어떤 학교는 물리원을 하고요. 어떤 학교는 생명과학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를 배정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과학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영수 사과를 다 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배정받은 다음에 바로 출발합니다, 저희는. 그때 되면 제가 이제 시간표 비워놨다가 여기 들으세요라고 넣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오늘 어떻게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자, 요거 끝나면 제가 지리문학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 본행사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네.